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천재급에 해당되는 매우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윤치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박한용 실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요놈 참 재주 좋다, 똑똑하다, 좀 수재급이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왜 그래도 그럼 이거, 덩치는 안 큰데 똘똘하다, 말 잘한다. 그거 뭐 지나가는 어른들 하는 말이죠. 그놈 쓰다듬으면 하는 말이죠. 별로 현혹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시군요. 예. 네. 군자의 그런 기미가 자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손님 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 좀 귀한 분 나오셨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식입니다. 그리고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좀 길게 소개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네네. 예. 몇 년 전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익을 담당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주로 뉴라이트라고 쓰고 친일 극우 세력이라고 읽어야 되는 무리들하고 네. 아주 힘겨운 역사 전쟁을 벌이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예. 그죠? 네.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워낙 이렇게 아까 요약을 마지막에 잘해주셨는데 역사학자시고 네. 원래는 굉장히 저도 오래전부터 알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 굉장히 연구가 깊으신 분이에요. 저하고 좀 달리 내공이 깊으신 분인데 네. 최근에 들어오셔서는 워낙 세상이 희한하게 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계시면서 아까 역사적인 실천연대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 싸움하는데 거기 실제 정치위원장으로서 지금 피켓 들고 나가세요 지금. 아니 학자들은 원래 연구실과 현장을 오가면서 환갑 다 되셨는데 피켓 들고 나가시죠. 조사하고 글 쓰고 논문으로 얘기하고 뭐 논쟁거리가 있으면 글로써
또는 토론을 통해서 갑론을박하면 되는데 피켓을 들고 나가신다고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핏개까지도 들고 나가셔야 될 상황이죠. 예, 젊을 때 안 한 거를 지금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보면 역사에는 빛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하긴 저도 가수거든요. 네. 그리고 공대 출신입니다. 예. 뭐 이러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좀 빼면 자꾸 이런 거 말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아까 친일 청산에도 지금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네네네네. 재산 함수할 때 실제 예, 그쪽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네. 사실 독립운동가 지청청 장군의 외손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를 이어 친일파하고 싸우는 셈이 됩니다. 지청천 혹은 이청천. 예, 잘하시네요. 예, 청산리 전투에서 그래서 좀 맞긴 맞네요. 예, 청산리 전투에도 관여를 하셨죠. 관여하셨어요. 그걸 너무 안 알려줘서 문제구나. 이게 아주 젊은 시절이었습니다만. 예. 왜냐면 옛날에 장군이라고 하면은 뭐 수염 허옇고 뭐 이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만주 땅을 누비면서 그래도 해방될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시고 끝까지 싸움을 하셨던 그런 민족주의자이면서 무인이었던 그런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광복군 총사령을 하셨죠? 예. 네, 총사령을 하셨어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박한용 실장님에 비해서 덩치가 커 보이긴 했습니다. 장군감하고 비서감하고 근데 지금 지청천 장군 외손 이러시니까 풍모가 형광등 100개 아우라. 예. 오늘 윤치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윤치호는 영어로 일기를 썼다고 하는 그죠? 네. 그런 분이었고 또 애국가의 작사자로도 알려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지금 일단 보면 이제 윤철을 다룰 이유는 사실은 윤철의 인물 자체가 워낙 역사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워낙 거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작년에 문창극 씨의 참극에 발달이 됐던 인물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때 문창극 총리보좌 때죠. 네. 그때 윤치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박사님 기억나세요? 윤치호를 애국자로 지켜세우면서 윤치호를 한국 근현대사가 지금 잘못 기록하고 있다. 윤치호를 갖다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윤치호는 적어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발언이었죠. 비록 친했더라도 기독교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또 강조한 게 하여튼 뉴라이트 특기가 영어 잘하면 아주 일단 역사 기본 점수 50점 이상을 줘요. 50점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가산 점수가 한 70, 80점 되는 것 같아요.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보면 일제 식민지 때 문제 윤치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문제 되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도 기억나시죠, 이 박사님? 일제 식민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당연히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맞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창극 씨의 역사관에 따르면은 독립운동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는 아주 잘한 짓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번에 그런 속에서 이제 꼽았던 인물이 기독교이고 친일이라는 사람 윤철을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한국 사회가 윤철의 인물을 다시 재조정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는 이번 방송 코드는 뉴라이트의 원조로서의 윤치. 뉴라이트의 원조. 이 방송 크게 틀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윤치호의 생각이나 지금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150년 전에 100년 전에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어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문창극의, 인용으로 유명해진 분. 자, 일단은 윤치호 이분이 윤보선 대통령도 이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계도를 좀
네.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아마 한국 그 국사 교과서에서 한 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집안이 바로 이쪽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해평윤 씨라고 하는데. 해평윤. 예. 이른바 명문가죠. 네. 뭐 조선시대에는 명문가 아니에요. 나중에 몰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명문가식으로 됐는데. 네. 해평윤 씨 엄공파, 그러니까 윤두수라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선조 때. 네. 영의정 하던 윤두수 네. 후손 집안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이른바 두 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치호 집안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죠. 가계도부터 해주시죠. 그 명문가 출신인 것은 맞는데 이미 조선 후기에는 몰락을 해서 할아버지 때 아산으로 내려갑니다. 아산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윤치호의 할아버지가 윤치호의 아버지 때 네네. 윤치 할아버지 때네. 윤치 할아버지 때 아산에서 그 땅을 모으는데 성공을 해서 아산 일대 대지주가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이 윤웅렬이고 네. 차남이 윤영렬입니다. 네. 윤웅렬, 윤영렬 모두 다 그 서자 출신인데 네. 서자 출신으로서 이제 문관은 못 되고 무관으로 이제 입신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웅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급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급이죠. 윤치호는 윤웅렬의 장남이고 또 이제 그 윤영렬 쪽 자식들 가운데 거물급 친일파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윤웅렬, 윤영렬 본인을 포함해서 후손까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파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5명은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을 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민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1000명 가운데 5명이 이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네요. 네. 영광스러운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게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사돈 또는 뭐 사위 며느리 가운데 그 친일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인척까지 포함하면은 뭐 10명이 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황실까지 연결되겠죠. 예. 예. 거의 뭐 저 성골에 가까운 그런 가게를 자랑하고 이거 있는. 어떻게 선거리까지 진거리겠죠. 진골 왕족은 그렇군요. 아니니까. 네, 진골. 네. 진거리면 그것도 나중에 왕계승권에 가더라마는. 네. 한마디로 하면 예, 지금 예.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윤웅열가하고 네. 윤영열가 네. 두 가문은 있다라는 것인데 윤웅열가에서 바로 장남이 윤치호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윤영열가는 특히 그 후손들이 친일파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렇군요. 윤치오, 윤치소, 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윤치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윤보선 대통령 그러면 어떤 가게입니까? 그 윤영렬의 그 차남인 윤치소의 장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윤치호와 윤보선의 관계는 이제 사촌이네. 사촌은 아니죠. 아니, 사촌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죠. 5천 정도. 예. 네네, 뭐 이렇게 되는 윤치호가 건데. 당숙이 되는 거죠. 네. 장남 윤웅렬가 보니까, 자, 윤웅렬, 매국 수작자, 네. 장남 윤치호, 친일했고, 차남, 치왕의 장녀 윤선이는 장석윤, 즉, OSS 대원이었고, 제7대 내무부 장관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남 윤치창의 부인 손진실은 손정도 목사, 의정원 의장의 큰딸. 손정도 목사는 그 김일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민족주의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다 친일만 얘기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라는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네. 그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 결혼 관계에서 좀 우리가 또 뜻밖의 인물도 있다. 할 뭐 때 이런 정도가 있다. 예, 그때 뭐냐면 그 장석윤이라는 사람이 쉽게 사위 집안이 되겠죠. 네. 손주 사이니까 이렇게 그 되죠. 윤치호의 동생의 예. 사위인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 두 분께서 장석윤, 손정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장석윤이라는 분은 뭐 네. 이렇게 이제 쉽게 아까 말한 윤치왕의 장녀 윤선이의 그 남편인데 네. 예, 미국에 유학 갔다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치고 그 OSS 있잖아요. 일제 말기에 강북군은 그렇죠. 훈련시키는 네. 거기에 참여했었고 했었어요. 첩보부대. 예.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냐면, 이 무소속이나 또는 하다가 자유당에 참가하죠.
네. 네, 이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는 이준식 선생께서 한번 예. 예, 손정도 목사는 아주 거물급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감리교 목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의정원,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 셈이죠. 네.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 해군을 만드는데 주역을 한 이제 손원일 제독이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거는 손정도 목사와 이제 김일성이 굉장히 깊은 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집안도 원래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만주로 이주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김일성이. 네, 김형직.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직도 이제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기댈 곳이 없는데 이때 마침 그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이 말하자면 후견인 노릇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길림에 육문중학교라는 데 들어가는데 이제 주선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육문중학교에 다니면서 김일성이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학생들한테 사회주의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조직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하 독서회 같은 예, 지하 독서회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런 혐의로 이제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제 빼돌려 준 것도 이제 그 손정도 목사라 그럽니다. 네. 김일성으로 봐서는 손정도 목사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진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죽기 전에 쓴 이제 회고록에서도 이 손정도 목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요. 세계와 더불어. 예, 세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금서죠. 한때는 이제 뭐 출간이 됐지만 앞부분은 출간이 됐지만 뒷부분은 출간이 안 됐죠. 세기와 더불어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제목으로 해서 다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해적판으로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 여기에도 나왔다 이거죠 내용이. 예. 손정도 목사의 그 자녀들도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손원일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해군을 창설했고, 저 해방단이죠 처음엔 해방단. 네. 그 우리 인사동 지금 들어가는 입구예요. 안국동에서 거기서 만들었고. 근데 사실은 정작 때 김일성과 관계됐던 손원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손원태. 그분 미국에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죠. 네. 있다가 이 양반이 아주 김일성과 친했죠. 예. 친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 김일성 자신이 있던 공식 세계와 더불어서 그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은인으로 섰단 말이죠. 네. 그것도 그걸 당연히 북한에서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냐면 김손원태 씨가 80회 생일할 때 평양에서 치러졌답니다. 네, 평양에서 치러졌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손원태라는 이름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죠. 안 알려지고 해방 전에는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목사 그의 그 자녀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각각 그 자녀들이 남과 북에서 큰 역할을 한 그러한 그 비극적인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야기가 사이드로 세버렸습니다만 사실은 뭐 오늘 윤치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연좌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유력 가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 행보를 보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에 의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영렬 즉 차남 집안인가 여긴가? 집안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장남인 윤치호는 조선총독부 윤치호가 아니고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윤치호는 조선총독부 중천 찬의를 지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내가 또 역시 중천에 참의를 지낸 김윤정의 딸입니다. 친일파 집안끼리 결혼한 셈이죠. 그렇군요. 차남인 윤치소도 또 중천 참의를 지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육남인 윤치영은 한때는 이제 독립운동에 관여한 적도 있는데요. 1919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윤치영은 해방된 다음에 1982년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돼서 서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2010년에 서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하. 윤치영. 예. 윤치영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원이 취소될 정도로 이제 육남인 윤치영도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고요. 나중에 공화당의 윤치영과는 예, 맞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아, 동일 인물이에요. 예. 이승만 맨이었고 예. 공화당 예.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승만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이승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국회의장도 지내고 예. 뭐. 친일파였고. 예. 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열받네요, 정말. 근데 여기 윤치호 있잖아요. 윤치호. 예. 윤치호는 아까 그 마누라도 뭐냐면 이제 중천 참이었지만 네. 윤치호의 그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윤명선이 같은가요? 윤명선이요. 예, 그것도 윤명선은 그야말로 아까 뭐 엘리트 얘기를 했지만은 엘리트입니다. 네.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강대 엘리트죠. 근데 동경제국대학을 나와서 어떤 길로 갔냐면은 친일 관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만주국에 건너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괴뢰국가의 만주국에 건너가서 만주국의 간부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직책이 아마 간도성 민생청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간도성이라는 것이 민생청장이고. 예. 간도성이라는 곳이 우리 조선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제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네. 그게 그래서 민생청장이면 이제-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윤치호의 아니 거기 또 한 명 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 윤명선이 있는데 또 윤명선의 또 아내잖아요. 아내는 유명한 친일갑부 김갑순입니다. 공주 아하, 땅 부자 친일파. 우리나라 그렇군요. 부동산 재테크 친일파. 민나도 버로데스 뭐 이러면서 예.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면은 더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요. 예. 아까 얘기한 윤치영은 동아일보 김성수와 사돈간입니다. 그렇군요. 그 윤치소는 또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오궁선이라는 오궁선. 오긍선이요. 오긍선. 오긍선이라는 이제 세브란스 학교 교장 출신이지만 예, 이제 예. 말기에 친일 활동을 한 인물과 역시 또 사돈간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윤치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윤치영은 또 식민사학자로 많이 알려진 이병도와 천안매부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참 복잡하게 얽혀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헷갈리지만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윤치호 집안의 얘기인데 윤치호의 선대인 윤웅열, 윤영열 그 형제간인데 그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한 친일 가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웅열보다는 그 동생인 윤영열, 즉 윤치호의 삼촌, 삼촌 작은아버지 쪽에 친일이 좀 더 많다. 예. 그리고 숫자로는 훨씬 더 많죠. 혼맥으로 엮인 게 많은데 그 중에는 공주 최대 부자였던 김갑순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공화당의 유력자였던 윤치영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등등등 나오고 있다는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김성순이 이 오긍선이니 또 이병돈이 친일과 연결되는 그 한국 사회 거물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급기야는 이 황씨라고도 대한제국 황씨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좀 먼 친척이긴 하죠. 예,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처가가 해평윤 씨죠. 아, 네. 네. 굉장히 멀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예. 멀어도 집안이죠. 그 윤덕영, 네. 윤덕영, 윤태경 다 예. 친일파인데 네. 윤태경의 딸이 바로 그 순종 효양후 윤비예요. 그렇군요. 순종 비죠. 예. 그죠? 네. 이거는 왜 알아도 이제 나중에 윤치호가 출세한 데 있어도 이런 것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점점 복잡해지네, 이거. 예. 윤초의 증손녀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방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조선일보에. 예. 네. 조선일보하고도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상. 지청청 장군의 그 외손이신 우리 이준식 선생께서 그렇군요. 지금 혼맥으로 혈연으로 얽힌 그런 친일의 이런 그 가계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군요. 자, 그렇다고 하시도 대한민국의 반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만 파고 들어도 복잡하겠지만 예. 자, 그렇다고는 윤치호 예? 즉 윤보선 전 대통령의 오촌 지간이었나요? 하여튼 이런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윤치호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부제를 뉴라이트 원조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 선생님. 윤초는 기본적으로 근대화 지상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윤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자 출신의 아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아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서자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멸시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봉건적인 것에 대한 반발 의식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런지 막 근대는 최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근대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네. 이미 근대를 이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는 근대를 이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내적 역량보다는 예. 네, 외부 역량 중시하고. 그래서 한때는 뭐 미국에 슬쩍 기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는 기댄 데는 일본이죠. 네. 아, 일본이 그렇군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일본이 우리를 설사 식민지로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생각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강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속으로는 뭐라고 하더라도. 예, 뭐라고 하더라도 이 윤초가 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뭐 개인 담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발상이 약자는 강자한테 절대로 대들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강자로서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야지. 따라가면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해야지.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거를 가지고 대세에 묻어간다. 예, 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 조금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사회 진화론적 예. 입장에 오늘날 한국의 뉴라이트가 사실 사회 진화론자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 윤초야말로 가장 뼛속까지 체득하고 그 실천에 옮긴 사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뭐 독립협회에서 예. 얘기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애국가 작사자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이분의 그 행보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초기는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이 보게 되면 이 윤치호는 1865년생이에요. 65년. 1865년생인데 아까도 우리 이준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몰락을 했다가 그래서 네. 이제 낙향을 아산으로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이 뭐냐면 할아버지 때 윤치동이죠. 윤치동이라는 할아버지 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자수성가랍니다. 이 양반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 이 양반이 뭐냐면 자수성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중추부사 네. 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 윤흥열, 네 작은 아버지 윤영열이 이제 무관학교 출세함으로써 네. 하면서 이제 서울로 진출하죠. 중앙 진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자로서 중앙에 갔다는 이 부분. 이분은 나중에 윤치호가 갖는 감수성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서자 될 때는 뭐냐면 늦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나마 놓은 게 윤흥열, 윤영열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윤치호는 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뭐 100칸 가까운 대저택에서 살다가 네. 그다음에 9살 때 서울에 유학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 개화파 만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서울에 와서 이미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아버지 윤흥열의 소개로 네. 당시 유명한 개화파이던 박 교수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아, 평양 감사도 지내시고 예, 하셨던 예.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때 유명한 박 감사. 교수입니다. 예. 예. 당대 최고의 개화파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의 예. 스승 아니겠습니까? 다 그 문화생들인 네, 네, 셈이죠. 박지원의 손자고. 연암 박지원의 예. 손자, 막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 교수 문화에서 배우면서 뭐 김옥균이니 서광범이니 뭐 서재필이니 하는 그런 개화파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주의에 서서히 눈을 떠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개화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화파의 길을 걷죠. 예, 처음에 근데 개화파의 말로도 좀 상당수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이제 개화파 변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계기들이 한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서자로서 겪고 있던 일종의 뭐 차별, 본인이 느끼는 차별의식 이런 본인 것들이 자신 아마 불만 있는 사람이네, 불만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침 이제 그 들어오고 있던 서구적인 사상에 대해서 아마 쉽게 빠져들었던 것으로 평등이라든지 보입니다. 뭐 인권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그 박교수 문화에서 개화파 젊은 인사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눈을 뜨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반봉건적인 자신이 갖고 있던 반봉건 의식에다가 개화파들의 이론을 갖다가 뭐 접목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되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는 윤석열이 또 상당히 개화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개화파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친일파들 자신들이 굉장히 시세에 적응이 빠르잖아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실제로 제가 봐도 이른바 한국에서 과거 운동권 중에서도 계속 바뀐 사람들 있어요. 시세가 조류가 바뀔 때마다 누구라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첨언할 거는 그 분명히 반봉건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봉건적인 것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개화파의 길을 걸었는데 별로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반봉건적인 것의 핵심이 여성차별을 반대하는 건데 근데 이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계속 첩도 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기록이 남아있는 천만에도 여럿인데 그것을 보면은 아마 그 반봉건이라는 것도 이제 겉으로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좀 이건 이제 우리가 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긴 하지만 참 이거 여기서 다 말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는 이 크게 봐서는 이제 더 큰 계기는 가장 이제 자기 자신이 크게 된 계기는 1881년 교과서에 나오죠. 예. 교과서에 신사유람대로 나오는지 조사 시찰단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땐 신사유람단으로 네, 나오죠. 일본에 보내잖아요. 네, 네, 네. 신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선비들이나 보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조사라고 부르다 그래요. 네. 조사 시찰단으로 어윤중이 가는데 조사로서 그 수행원으로 가죠. 예. 가면서 이게 문명개가 됐던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그다지 이제 조선이죠. 네. 조선의 개화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개화의 실상을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그 상당히 그 경도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일기 같은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나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조사 시찰단의 이론으로 그러니까 정사에는 어윤중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가는데 간 김에 그 아예 일본에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도진샤라는 동인사라는 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이때 그러면서 일본어와 영어라는 외국어에 눈을 뜬 계기가 이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여튼 윤초가 외국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학은 천재예요. 예, 어학은 굉장히 능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기도 전에 이미 영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했으니까요. 통역관이 되니까. 예.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일본식 문명 계화에 경도돼 버린 겁니다. 그 일기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종편견과 차별이 극심한 미국, 지독한 냄새가 나는 중국, 미국과 중국 다 싫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마 같은 정부가 있는 한국, 조선. 예, 조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정원이자 세계의 정원인 축복받은 일본.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는 살고 싶다. 일본 문명 개화를 이룬 일본에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죠. 네. 저는 이게 일기의 내용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 강요한 건 아니고 자기가 인식한 건데 저는 참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종편견 차별이 극심한 미국 지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미국 안 아직 가봤죠. 중국 안 가봤잖아요. 네. 지독한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가봐야 하는 거지. 네. 뭐 조선에서 악마 같은 정부 뭐 이해가 돼요. 자기가 그런 생각하지. 이건 이광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림받았다. 네. 예. 근데 적어도 한국의 전통적인 지식인이든 개화파 지식인들이 동양에 나온 세계의 정원 축복받은 일본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예. 살고 싶다란 말. 예. 이렇게 쓴 사람은 내가 볼 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17살 때 가서 감수성이, 그때는 물론 그 당시 17살은 상당히 어른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수성이 충만했던 그런 청년 시절에 가서 일본의 몸과 마음을 모두 뺏긴 거군요. 예, 쉽게 말하자면 제가 아주 가난한 거지예요. 네. 아니면 거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아주 부잣집 갔어요. 네. 아, 우리 집은 악마야, 지옥 같아. 나 이 부잣집에서 양들어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들 수는 있죠. 네. 솔직히 일기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군단 어떻게 영향 끼치냐가 이제 중요하죠. 17살에 세간이 출발이 된다는 거죠. 자,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다가 귀국을 할 때는 이제 그 갑신정변 때 좀 1884년 네. 예,
귀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884년 갑신정변 전환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든다 말할 수 있죠. 이 갑신정변 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신정변이 뭐 흔히 3일 천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금방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태 귀국을 해가지고 윤치호는 푸특 미국 공사의 통역관으로 있고 있었죠. 외부 주사하면서. 미국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역관을 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다는 영어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한테 배웠어요. 와. 일본에 있을 때 요코하마에 있는 네덜란드 외교관한테 영어를 찾아다니면서 배웠다 그럽니다. 대단한 열정 예. 그리고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군요. 예. 네. 자,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그 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에 대해서 탄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도망가고 죽고 막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인 윤치호도 윤영렬하고 윤치호가 김옥국 계열 아니에요. 예, 네. 도망을 갑니다. 이제 체포를 피해서 어허. 도망을 빨리도 가죠. 예, 왜냐하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12월 말에 아마 그 중국 유학 간다 그러던가요? 아, 그렇군요. 자신이 통역을 맡고 있던 미국 푸트공사의 주선으로 이제 청나라로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서서원이라는 서양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와도 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영어를 또 공부할 계기를 만드는 거죠. 상해에서 미국인과 매게 되면서 영어를 배우는데 네. 사실 이 상해 시절의 윤치호는 그야말로 파라코죠. 파랗고 네.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윤치호는 참 일기가 비교적 정직해요. 뭐 달리 또 공개하려고 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른바 뭐냐면 사창가 출입을 많이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연구자가 조사를 했어요. 그 윤치호 일기를 가지고서 한 1885년 2월부터 1887년 2월 2년 동안 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창가가 가는 거 술 먹은 횟수 이거 다 따졌어요. 오. 일기에 나온 것만. 네. 근데 술 먹은 게 67회. 이건 저보다 작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야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표. 근데 밤의 여성과 동침 횟수는 11회. 그다음에 일본의 기생 오꼬마상이라는 여자에게 200원, 지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이상의 돈이나 그다음에 금과 향수 등을 선물했다 이런 것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는 돈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네. 원래 부자 집, 예, 원래 예. 부자 집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야 색조가를 다녔겠죠. 이렇게 했는데 워낙 그렇게 막대먹게 살다 보니까 이 자객들이 왔다가 왜냐면 갑신정변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왔다가 저건 뭐 워낙 파랗고니까 놔두자. 놔뒀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김옥규는 바로 조선에서 보낸 자기 홍정우에 의해서 예. 암살당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윤치호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군요. 작전이었나? 뭐 아마 작전했을 것 같아. 윤치호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네. 취향과 작전의 통합 아닐까요? 취향과 작전의 통합. 젊은 날의 이른바 방황, 이때 좌절과 울분, 뭐 이런 것들. 그 재력만큼은 좀 살짝 부럽기도 하네요. 네. 자, 이런 윤치호가 한국인 최초의 남감리교 신자로 즉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상해에서 체류하고 있던 도중에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른바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섯 글자로 착하게 살자. 예. 지금까지의 파라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조금 더 생활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이나 에모리 대학 같은 상당히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에서 길진 않지만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서 자신이 공부한 적이 있던 중서서원에서 이제 이번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이게 30살쯤 되었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치호의 일생에서는 서자로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정식 유학은 아니죠. 유학이 돼버린 셈이죠. 그 다음에는 갑신정변에서 뭐냐면 살짝 중국 망명 정치를 맛보다 다시 중국 망명했다. 다시 미국의 유학.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저는 뭘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서울 유학, 아산에서 서울도 유학이죠. 네네. 일본 유학. 상해 유학, 중국 유학, 미국 유학 이 자체가 세계관의 기본 아닙니까? 이 시기에 크게 저는 그 기본적 세계에 갖춰졌다 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역시 그 윤치호가 남긴 일기를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아마 윤철기가 43년까지 지금 남아있죠. 43년까지 기록을 보면은 이때 형성됐던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윤초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중국에 대해서 멸시하는 내용, 그 기록이 많이 보이고요. 이게 중국인에 대한 멸시 기록이 멸시하는 기록을 왜 남기냐면 내가 젊었을 때 중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중국 형편없는 민족이고 중국 형편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조선을 먹는 것처럼 먹어도 마땅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몇 년 전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제일 큰 것은 제가 볼 땐 자기 역사에 대한 비하가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암만 일기를 솔직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그 친일파들이 갖고 있었던 상당히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쓴 거 보면 우리 역사에서 자랑할 거는 한글 창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공부도 역시 제대로 못한 인간들이 예, 그런 것 같고요. 일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 12월 29일자 일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나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고, 아니 5,000년 역사 가운데 자랑할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랑할 일 하나도 없고 다만 흉 잡힐 일만 많은데 그래서 한심하고 그래서 일본이 부러워서 미치겠다. 일본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느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2년 뒤에 쓴 일기에 보면은 1890년? 조선은 지금 야만적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여기서 문명국은 물론 미국 같은 서양 국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입니다. 보니까 이게 1888년, 1890년 20대 중반 시절인데 자료를 보면은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1894년 정말 이 격동의 시기에 갑오경장 이럴 때 돌아오면서 30살 무렵에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협회에 스타급으로 활약하게 되는 우리식으로 아니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그런 명문가의 자손임에다가 돈도 많고 정말 뭡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스타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개화파들이 이제 갑신정변에서 급진적으로 이 조선사회를 개화시키겠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 이제 독립협회라는 이제 밑으로부터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개화를 이루겠다는 문명 개화를 이루겠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서재필이 돌아와가지고. 예, 서재필이 돌아와서요. 그래서 서재필이 돌아와서 처음에 독립협회 활동이 상당히 활기를 띠는데 이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한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독립협회를 불온한 정치적 음모를 깨고 있다. 그러면서 서재필 그 다음에 윤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부통령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모반을 깨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유언비어를 유포하니까 탄압을 받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그 민관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점차 이제 뭐냐면 이쪽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오면서 대한제국의 황제 그다음에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시점인데 여기 대해서 뭐냐면 이제 고종 대신에 새로 뭐냐면 입헌 군주제가 나온다느니 대통령제가 나온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고종이 불안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고종의 친위 외곽 동원 조직인 황국협회 보부상 출신들. 이들을 사실 통해서 독립협회를 치고 싶은데 명분으로 정치적 음모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윤초도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든지 박영호를 시키려고 한다니까 고종이 또 열받겠죠. 마치 요즘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서 니들 결국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 속에서 이제 신비의 위협마저 느끼는 있는데 이때 서재필은 돌아가죠. 서재필은 추방을 당하죠. 추방이죠. 이제 처음에는 독립협회의 간판 스타가 서재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미우니까 서재필을 추방시키는 거죠. 맞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재필이 미국으로 쫓겨난 다음에 안경수든가요? 안경수가 또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을 하는 것이 독립협회로서는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끝물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윤치호는 강자한테 굴종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탄압이 더 보니까 바로 굴종을 합니다. 독립협회를 네. 포기하고 독립협회 운동을 포기하고 정부의 관리가 되죠. 예, 정부의 관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잘 보니까 이런 문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갑신정변 때 분명히 이는 개화파였어요. 근데 갑신정변 참가하지 않고 망명 준비합니다. 독립협회 때 간판 스타가 됐어요. 근데 독립협회가 탄압당할 때는 또 어떻게 보냐면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조정 관리로서 변신하게 된다. 그렇군요. 여기에 또 내면엔 강제에 대한 아까 강자의 룰에 따른다고 할까? 네. 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재표는 이제 미국의 어쨌든 망명세만 추방이자 망명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네. 추방을 통한 망명이 돼버렸는데 윤 씨는 어떻게 변수까지 할 수 있었나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보면은 당시 아버지가 대신급이니까요. 아버지가 힘을 썼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했죠 그 당시에 예. 법무부 장관께. 그다음에 고종이 윤치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주도 많고. 그다음에 또 윤치호가 뭐 대인 관계가 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그래도 윤치호는 뭐 건드리지 말자, 윤치호는 좀 봐주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세에 능한 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별로 사람들에게 원수를 지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고대 박물관에 가봤더니 말이에요. 윤치호의 일기 말고도 여러 가지 거래한 친구 교육록이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친구 명단이 쫙 썼어요. 근데 나하고 친함, 덜 친함, 얘는 나하고 안 친할 놈, 모든 인간관계를 다 표로 만들어서 체크해놨어요. 이분은 비즈니스계 매우 합리적이네요. 내 찍어놨어요. 야, 이렇게까지 인간관계를 하는구나. 자, 이제 뭐 정리를 조금씩 하자면은 1895년에 귀국하고 그리고 귀국 후에 정부 기간에 좀 있다가 1897년에 독립협회를 조직을 하고 그런데 98년에 선출되고 독립협회 회장에 8월에 1898년에 하지만 12월에 정부의 해산 조처로 해산당했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네, 이런 속에서 윤치호는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이른바 근대화 개혁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쟁성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군요. 이승만보다 못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예. 이승만 그래도 더 젊은 나이지만 하여튼 이승만 어쨌거나 투옥돼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상제도 그렇죠. 예. 예. 다 감옥 갔지만 윤치호는 안 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해산당하고 그럴 때 독립협회장이었으니까 뭐 시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련을 겪지 않았죠. 다 관리로 갔으니까요. 왜냐면 그렇군요. 예. 덕원 있잖아. 그 함경도 덕원. 네네네. 관리로 갔다는 거는 이미 정부로부터 사실상 사면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덕원 지금은 안 좋은 편은 위성계 본양 쪽이에요. 그쪽 감사로 가고 덕원 부임. 결국은 개혁운동을 포기하고 기득권 세력에 굴복을 한 것 이렇게 됐군요. 여기서 어느 역사 연구자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요즘 치면 어쨌든 민권운동인데. 네네. 예.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큰 방에서는 민권운동을 말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죠. 윤치호의 그 유년부터 청년 그리고 그 독립협회장까지 그리고 해산당하고 다시 정부의 그 관리가 될 때까지 윤치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다음 주에는 저는 이렇게 오늘 볼 때 이 사람의 또 화두는 이거 같아요.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선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니 차라리 문명국에 식려되는 게 낫겠다. 이것이야말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되는 것들. 그 부분들이 다음 주에 친일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된 걸 한번 집중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앞에 자세하게 한 이유는 친일파의 변신의 논리들을 윤치호를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특징 중 하나가 열렬한 문명 개화론자인데 결코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하지 않는 이 개화파. 언제나 권력과 같이 가는 개화파.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한번 보자. 이 선생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네. 이 감리사직을 수용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정부와 윤치호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윤치호는 권력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제한이 오면은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뭐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자세가 이 1910년 경솔국치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네. 계속 유지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윤치호로 하여금 적극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길을 걷게 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자이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의 한계라고는 할까? 또는 그 지식인이 만약에 나약하다고 했을 때 나약한 지식인의 그런 전형이라고는 할까? 이런 모습을 청년 시절의 윤치호까지의 모습에서 그리고 시류에 민감해서 좀 폼나는 쪽에 폼나는 쪽에 좀 잠깐 서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도 일기는 언제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누구에 대해서는 이제 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은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일기에서는 객관화시켜버려요. 마치 관찰자로.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유치했던 화법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유치했다. 자기 독자적 지위에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늘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뉴라이트의 선구인 윤치호의 본격적인 친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